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살의 한 어머니입니다. 은행에서 막 나온 그녀는 남편이 남겨준 건물 3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막 마친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이웃집 여자가 갑자기 그녀를 가로막으며 딱 4마디를 던졌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당장 도망쳐요. 이 한마디가 그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그저 안타까운 사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남겨진 경고장 한 장과 휴대폰에 찍힌 홈캠 영상은 양파 껍질을 벗기듯 그녀가 차마 숨조차 쉬기 힘든 가족의 어두운 진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그녀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친아들의 행적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동은 과연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더 깊은 심연으로 밀어 넣으려는 것이었을까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낯선 이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자식의 지극한 효도가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극으로 변했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오늘 사건의 결말은 효도와 천륜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상식을 뒤엎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임월선입니다. 올해 70이고 남편 김건웅 씨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텅 빈 것처럼 허전하기만 합니다. 오늘 저는 은행 내빈실에서 막 나왔습니다. 담당 대리님이 마지막 서류를 제게 건네주었죠. 남편이 남긴 건물 3채의 명의가 정식으로 모두 제 이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손에 든 얇은 서류 뭉치가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져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저희 부부가 40년 동안 살아온 분당의 오래된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이는 결혼 후 따로 독립해 나갔고 이 3층짜리 상가 주택에는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골목 어귀의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바닥에 일렁이는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지만 그래서 더 마음이 술렁였습니다. 집 대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옆집 박 여사가 저를 보더니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녀는 급히 달려와 저를 근처 떡볶이 가게 뒤편으로 끌고 갔습니다. 월선 언니.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이마의 땀까지 송골송골 맺힌 채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지 마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인데? 방금 아주 조금 전에요. 박 여사는 연신 저희 집 대문 쪽을 살피며 긴장한 기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네 며느리가 웬 낯선 남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남자 말이에요. 팔에 문신이 가득하고 인상이 아주 험악하더라고요. 딱 봐도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았어요. 자기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던데 머릿속이 윙 울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집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문신을 한 험악한 남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다니요.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저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고 박 여사에게 고개를 저어 보였습니다. 박 여사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실례지만 박 여사네 집에서 인터넷 좀 빌려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서요 이쪽으로. 박 여사는 저보다 더 안달이 나서 저를 자기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는 눈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지내는 제가 걱정된다며 아들 민수가 거실과 현관에 홈캠을 설치해 두었거든요. 직장에서도 수시로 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안심시켜 주겠다는 아들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오늘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 여사네 집에 들어서서 문을 닫자마자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휴대폰 잠금을 풀고 가족 지킴이라는 앱을 실행했습니다. 홈캠 영상이 연결되자 우리 집 거실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2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눌러 계단 쪽 카메라로 전환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며느리 황혜진이 검은 티셔츠를 입고 팔에 용문신이 선명한 덩치 큰 남자에게 비굴할 정도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 건물 보세요. 3층 규모의 지하철역도 가깝고 입지 조건이 정말 좋아요.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혜진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첨 섞인 톤이었습니다. 구조도 반듯하고 채광도 끝내주거든요. 문신을 한 남자는 무례하게 발로 계단 난간을 툭툭 치며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잔소리는 됐고 그래서 이거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데 난 그것만 궁금하다고 혜진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시세로 대략 7억 원 정도 나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빌려간 돈이랑 얼추 비슷하게 맞출 수 있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서류 작업만 마무리되면 뒷말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귓께는 빚 7억 원이라는 단어만이 미친 듯이 메아리 쳤습니다. 누가 빚을 졌단 말인가? 혜진이가 밖에서 도박이나 사채라도 끌어다 쓴 걸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을 팔아 그 구멍을 메우려 하는 걸까요? 휴대폰을 쥐고 있는 제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지만 박 여사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집을 나간 것을 확인하고 홈캠을 껐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한 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박 여사에게 울음보다 더 일그러진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박 여사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았네. 박 여사는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 갔으니까 집부터 확인해 볼게요. 없어진 건 없는지. 나중에 꼭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일회용 종이컵 2개가 놓여 있어 방금 전의 상황이 환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굴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게 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소위 말하는 빚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손주가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이는 평소처럼 살갑게 저를 대하며 차를 내왔습니다. 며칠 전 낯선 남자를 데리고 집을 보러 다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혜진이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 소파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몰래 뒤졌습니다. 안쪽 주머니에서 구겨진 독촉장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수신이는 황혜진이 아니라 제 아들 김민수였습니다.
금액은 7억 4천만 원. 채권자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자산관리 회사였습니다. 독촉장의 어조는 험악했고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저지를 듯한 위협적인 문구들이 가득해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돈을 빌린 건 며느리가 아니라 바로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대기업 IT 계열사에 다니며 남들 부러움 한 몸에 받던 성실하고 유능하다던 내 아들이 대체 어쩌다 이런 거액의 빚을 진 걸까요? 투자가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나쁜 습관에라도 물든 걸까요? 더 혼란스러운 것은 본인이 빚을 졌으면서 왜 제게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며느리를 앞세워 제 집을 몰래 팔려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효심 깊고 책임감 강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는 직접 조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민수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정직하게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조금은 미련한 방법이지만 아들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과 저녁 모임이 있다던 어느 날 밤, 저는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쓰고 몰래 아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아들은 지하철을 탔지만 식당이 몰린 번화가가 아니라 구로동 공단 근처로 향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뒤를 쫓으며 혹시 놓칠까 아니면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을 보게 될까봐 가슴이 누근거렸습니다. 결국 한 물류 창고 구석에서 아들을 찾아냈습니다. 멀끔한 정장을 입고 시원한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할 제 아들이 땀에 절은 낡은 티셔츠를 입고 기름때 묻은 얼굴로 인부들과 함께 화물차에서 무거운 얼음 박스와 음료 상자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야시장의 소음과 후텁지근한 열기 속에 아들은 완전히 파묻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고 맥주 박스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눈으로 들어갔지만 어깨로 대충 훔쳐내고는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골목 기둥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야시장이 끝날 때까지 일하더니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 상가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따라가서 경비원에게 슬쩍 물어보니 최근 새로 들어온 야간 청소부라고 하더군요. 하루에 3가지 일을 몰아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심장은 무형의 손에 꽉 쥐어 짜이는 듯 아프고 쓰렸으며 거대한 의구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방식대로 필사적으로 돈을 갚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혜진이는 저 몰래 사람을 데려와 집을 팔려 한 걸까요? 이 모든 상황을 민수는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품은 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일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면에는 제가 보지 못하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블랙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네 집에서 나흘 동안 가시방석에 앉아 있다가 결국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혜진아 엄마 그만 가봐야겠다. 집안 화초들에 물을 안 준 지 며칠 돼서 다 말라 죽을까 걱정되네. 너희 바쁠 텐데 배웅 안 해도 된다. 혜진이는 짐짓 아쉬운 척하며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지. 민수 씨도 곧 올 텐데. 저는 손사래를 치며 서둘러 나왔습니다. 노인은 역시 제 침대가 편하다는 핑계를 대면서요. 질식할 것 같던 그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긴장이 풀리며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니 야시장에서 땀 흘리던 민수의 모습과 혜진의 그 가식적인 미소가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이 부부는 대체 어떤 연극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 명은 뼈 빠지게 일하고 한 명은 뒤에서 지팔국리를 하고 있다니요. 그 후 일주일 동안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민수와 혜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 몸은 좀 어떠신지 물어보며 지극한 효자, 효부 흉내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잔잔한 호수 아래 거대한 폭풍이 치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빈틈을 보일 때를 말입니다. 저 역시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의 유언장을 포함해 집 문서, 인감도장, 통장 등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은행 대여금고로 옮겼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 부동산 신탁과 재산 처분에 관한 법적 세부 사항도 꼼꼼히 상담받았습니다.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몰랐지만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어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홈캠 화면을 확인하니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민수와 혜진이가 결국 왔습니다. 혜진의 손에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포장된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를 띠고 말입니다. 어머, 웬일이니? 오늘 출근 안 했니? 회사가 오늘 좀 한가해서요. 민수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울상보다 더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마음 안 놓여서 들렀어요. 혜진이는 싱글벙글 웃으며 안으로 밀고 들어와 보온병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전복죽 좀 끓여왔어요. 지난주에 어지럽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몇 시간을 정성 들여 쑤었으니 좀 드셔보세요. 그녀는 익숙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그릇에 죽을 담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달큰한 냄새가 일주일 전과 똑같았지만 제 코끝에는 역한 냄새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혜진이가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친근하게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두 사람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제 눈을 피했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손은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혜진이는 과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조급함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마디 인사치레가 끝난 뒤 혜진이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낮추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몸조리도 일주일이나 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동산 신탁 관리 계획은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죠. 이게 말이죠. 혜진이는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아예 계획서를 다 챙겨왔어요. 은행에 있는 제 높은 분 친구가 그러는데
어머님은 VIP 고객이라 수익률도 최고로 맞춰줄 수 있대요. 어머님은 신경 쓰실 것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사인하고 도장만 찍으시면 매달 가만히 앉아서 돈만 받으시면 돼요. 그 돈으로 노후 자금도 넉넉히 챙기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녀는 서류의 마지막 페이지 서명날인 칸을 펼쳐 제 앞에 놓으며 펜까지 쥐어주었습니다. 전문 용어가 빽빽한 그 서류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독이 든 성배라는 것을요. 일단 사인하는 순간 이 집은 연경 제 손을 떠나게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쓰리잡을 뛰는 제 아들이 이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직 확실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끈거리는 관자를 짚으며 몸을 뒤로 기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눈을 감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럴까 또 시작이네. 요즘 들어 이 어지럼증이 자꾸 심해지는구나.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드디어 고개를 들며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저는 힘겹게 손을 저었습니다. 늘 앓던 변기지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혜진아, 네가 말한 그 계획 참 좋게 들리는데 지금은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서류를 볼 정신이 없구나.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혜진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실망감과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수 앞이라 더 강요할 수는 없었는지 억지로 친절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 어서 방에 들어가 쉬세요. 몸이 제일 중요하죠. 민수의 부축을 받아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엄마 푹 쉬세요. 무슨 일 있으면 부르시고요. 민수는 제게 이불을 덮어주고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한번 바라본 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머리맡에 둔 휴대폰을 집어들었지요. 방으로 오기 전 거실 홈캠과 연결해 두었거든요. 제 방문이 닫힌 후 제 앞에서 효도 연극을 하던 저 부부가 어떤 진실을 내뱉을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듯 세게 뛰었습니다. 화면 속 거실 소파에 앉은 민수와 혜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더니 혜진이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탁자를 툭툭 쳤습니다. 민수는 머리를 감싸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혜진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그 날카로운 원망은 제 귀에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어머니 저 꼬락서니 좀 봐. 또 저 수법이야. 내 보기엔 분명히 연기하는 거야. 시간 끌려고 작정한 거지.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에는 피로와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아 엄마한테 그러지 마.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정말 안 좋으신 걸 수도 있잖아. 안 좋긴 뭐가 안 좋아. 아주 영악하신 분이야. 혜진이 버럭 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민수 잘 들어? 사채업자 쪽에서 마지막 경고 보냈어. 이번 달 말까지 돈 안 갚으면 내 회사 찾아가서 깽판 치고 우리 집에 페인트 칠하겠대. 그럼 우리 둘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까지 다 끝장이야. 그런데 아직도 그놈의 천륜 타령이야. 지금 안 몰아붙이면 정말 늦는다고. 몰아붙이다니 어떻게 더해 민수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지난번 아버지 때 일로도 부족해 난 더는 못해. 혜진이 벌떡 일어나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독이 든 칼날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입 다물어. 네가 감히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 네가 무능해서 돈을 못 벌어온 탓에 일이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야.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마치 유혹하는 뱀처럼 말이죠. 민수 애씨, 내 말 들어봐. 아버지는 사고였어.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 우린 물러설 곳이 없다고. 어머니가 서명만 하시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일단 돈부터 갚자. 그럼 우리 세 식구 예전처럼 살 수 있어. 당신도 야시장에서 상자 나르고 청소하러 안 다녀도 된다고. 민수는 대답 없이 어깨를 떨었습니다. 혜진은 쐐기를 박듯 제 피를 얼어붙게 하는 말을 뱉었습니다. 왜 망설여 뭐가 무서워. 어차피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신데 얼마나 더 사시겠어. 두 분이 저 세상에서 만나 같이 가시면 오히려 잘된 일 아니야. 그럼 이 건물, 세채랑 예금 다 우리 거잖아. 그게 최선의 결과라고. 안도의 민수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혜진아 안 된다고 했지. 그런 일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선 안 돼. 난 못해 절대로. 겁쟁이 자식 혜진이 마침내 가면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쓸모없는 인간. 네가 그때 용기만 냈어도 진작 돈 챙겼을 거야 이제 와서. 또 앞뒤 재고 앉아 있어. 김민수. 내가 너 같은 등신이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민수를 노려본 뒤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민수 혼자 석상처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10여 분이 흐른 뒤 그 역시 넋이 나간 듯 비틀거리며 집을 떠났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서야 저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가고 오직 차가운 전율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때처럼 하면 안 된다. 두 분이 같이 가시면 잘된 일이다. 그 말들이 독 묻은 바늘이 되어 제 심장에 수없이 박혔습니다. 나의 남편 건웅 씨. 그가 떠나던 날 사이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마침 저는 박 여사와 강원도 낙산사로 짧은 여행을 떠났던 참이었죠. 여행 중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늦었다며 통곡을 하더군요. 저는 그게 정말 사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지만 않았어도 곁을 지켰더라면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자책하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사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혜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그들과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돈 때문에 집 때문에 제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거대한 힘이 제 마음속에서 치솟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해. 제 머리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기장은 이미 제가 다 정리해 두었죠. 일기장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남편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남기려 했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저는 아래층으로 달려가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서재로 향했습니다. 미친 듯이 서랍을 뒤지고 책장을 훑었습니다. 낡은 외투 주머니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이 엄습해올 때쯤 책상 밑을 청소하다가 차갑고
딱딱한 작은 물건이 손가락 끝에 걸렸습니다. 몸을 숙여 창밖의 흐릿한 빛에 의지해 살펴보니 책상 다리와 벽 사이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검은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먼지를 털어내니 그것은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공사 현장 일을 하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녹음기는 퇴직 선물로 아들 민수가 사준 것이었죠. 남편이 죽고 나서 유품을 정리할 때 보이지 않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여기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잊힌 초병처럼 진실이 발견될 날만을 기다리며 말이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 끝에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고 짜증 섞인 고압적인 말투였습니다. 아베오님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민수 씨 압박이 장난 아니에요. 하나뿐인 아들인데 아버님이 안 도우면 누가 도와요? 일단 분당 진명이부터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그걸로 은행 대출 받아서 급한 불부터 끄고 민수 씨 사업 잘 되면 바로 돌려드린다니까요. 이어서 남편 건웅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억눌린 분노와 피로가 섞여도 있었습니다. 안 된다. 이건 내 시어머니 노후 자금이야. 민수 그놈도 사지 멀쩡한 놈이 회사에 문제가 생겼으면 지가 해결해야지 어디 엄마 노후 자금을 넘봐. 해결요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돌려 말 안 할게요. 민수 씨 회사 문제 아니에요. 투자 실패해서 사채업자들한테 7억 넘게 빚졌다고요. 사채가 뭔지 아세요?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으로 아는 놈들이에요. 아버님이 오늘 허락 안 하시면 내일 당장 그놈들이 들이닥쳐서 민수 씨 팔다리라도 분질러 놓을 텐데 그래도 좋으세요. 녹음기 너머로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충격이 컸을 터입니다.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강경해졌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세요. 이 집 넘겨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세요. 이어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컵을 거칠게 탁재 내려놓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내 약, 서랍에, 빨리, 119 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심장 발작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녹음 속 혜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얼음덩어리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베오님 간단해요. 지금 고개 끄덕이고 유언장 고친다고 약속하세요. 그럼 바로 119 불러드릴게.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10여. 초간 이어졌습니다. 건웅 씨의 가냘프고 고통스러운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안 된다.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세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해요. 혜진의 경멸, 어린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그냥 죽어버리든가.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적막한 잡음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빠져나간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제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랬던 거구나?
내가 기분 좋게 여행을 떠났던 그 시간에 가여운 내 영감은 집에서 홀로 그 지독한 협박과 방치된 살이를 견디고 있었던 거구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 내 아들 민수는 전화기 너머로 통곡하던 그 목소리가 전부 연기였단 말인가? 아니, 아닙니다. 홈캠 영상에서 아들은 아버지 때처럼 하면 안 된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고통과 망설임은 가짜 같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설명은 그날 그는 현장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혜진의 단독 범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사후에 분명히 진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고하지 않았고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묵인하는 길을 택했고 아내의 뒤에 숨어 제 집을 속여 뺏으려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가 타다 못해 죽어버릴 것 같다는 말이 이런 기분일까요? 눈물은 진작 말라버렸고 남은 것은 얼어붙은 적막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닦고 그 녹음기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제게 힘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건웅 씨, 걱정 마요. 당신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지 않을게요. 이 억울함 나 임월선이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갚아줄게요. 녹음기를 발견한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상처는 차갑고 단단한 의지로 변했습니다. 저는 3가지 일을 처리했습니다. 첫째, 지금은 거물급 변호사가 된 제 고등학교 동창 이문식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홈캠 영상, 독촉장, 사본, 그리고 그 결정적인 녹음기를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째 자선, 신탁을 설립한다는 명목으로 건물 세 채의 권리 서류와 남편과 저의 모든 예금 보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는 위임장에 서명하여 모든 정원을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그 부부가 제게서 단 한 푼의 돈도 가져갈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셋째 민수와 혜진의 아들, 즉 제 중학생 손주를 위해 독립적인 교육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부모의 죄가 아이에게까지 대물림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자 마치 천근망은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는 듯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울기만 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남편과 저 자신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민수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처분 문제를 결심했으니 변호사와 함께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혜진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일주일 뒤 오후 우리 집 거실은 심판의 법정이 되었습니다. 혜진이는 제가 결국 굴복한 줄 알고 유명 브랜드 선물 세트까지 들고 나타났습니다. 반면 민수는 처형장에 끌려가는 죄수처럼 얼굴이 창백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혜진이가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를 향해 눈짓하며 명예 이전 서류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수야, 딱 한 가지만 묻자. 내 아버지 돌아가신 날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니? 민수의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경악과 혼란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입술을 달달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가로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씨 그날 야근했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우린 그래. 저는 차분하게 이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에 일주일 전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안 몰아붙이면 늦는다고. 안 돼. 아버지 때처럼은 안 돼. 대화가 흐를수록 혜진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으며 다시 푸르게 질려갔습니다. 민수는 힘이 빠진 듯 소파에 주저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당신 우릴 감시했어. 혜진이 저를 가리키며 바르르 떨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20년 넘게 키운 며느리가 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평생 몰랐겠지.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다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어머님 오해예요.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요. 민수 씨가 너무 무능하니까 답답해서 홧김에. 그러니 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이 변호사를 다시 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이번에는 그 검은 녹음기를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지옥에서 온 듯한 대화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언장 고쳐요. 그럼 펠끼시고 불러줄게. 안 된다. 그럼 그냥 죽어버리든가. 녹음이 끝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혜진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인형처럼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민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김민수, 이 비겁한 자식아, 네가 처음에 확실히 했으면 집 벌써 우리 거였잖아. 이게 다 뭐야? 그녀는 모든 죄를 민수에게 떠넘기며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저 사람도 다 알아요. 내가 하는 짓 옆에서 다 보고 있었으면서 모르는 척한 거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진실을 알면서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공범이라고요. 그만해. 민수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를 향해 통곡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는 횡설수설하며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투자 실패 후 무서워서 말 못하던 중 혜진의 부추김에 넘어간 일, 야시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으려 했지만 압박이 너무 컸던 일,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듣고도 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입을 닫았던 일까지 말이죠. 저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우는 아들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흘리는 눈물만큼 값싼 것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 녹음기가 없었다면 그는 지금 제 죽음 앞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연기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이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황혜진 씨 형법에 따라 당신은 위급 상황에서 구조 의무를 저버리고 이를 조건으로 재산을 가로채려 한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될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는 민수에게도 향했습니다. 김민수 씨, 당신 역시 진실을 은폐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한 공범으로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민수 앞에 서류 한 장을 놓았습니다. 상속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민수야, 이게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다. 네 아버지가 남긴 이 재산에는 그의 피가 묻어 있어. 넌 가질 자격이 없다. 네가 아직도 나를 엄마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네 잘못을 조금이라도 씻고 싶다면
여기 서명해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서명은 그가 모든 재산을 잃고 이 가족과 절연하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비뚤비뚤한 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의 모든 비겁함과 후회가 담긴 서명이었습니다. 그 후 모든 일은 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혜진은 유기치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수는 자수와 깊은 반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장과 명예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했고 욕망으로 비틀거렸던 가정은 완전히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민수는 정말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야간 노동을 계속하며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때때로 박 여사를 통해 직접 기른 채소나 푼돈을 보내오곤 합니다. 저는 받지도 거절하지도 않은 채 그저 대문 앞에 두게 합니다. 1년 뒤 어느 날 골목에서 화초에 물을 주다 멀리서 저를 지켜보는 그를 보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오지 못한 채 멀리서 제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사람답게 살아라. 제 진심이 닿았는지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물들은 제 계획대로 정리했습니다. 한 채는 여성보호시설에 기부했고 한 채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살던 이 집은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으로 개조했습니다. 3층의 작은 방 하나만 제 거처로 남겨두었죠. 창가에 앉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다 보면 맞은편에 우리 영감이 인자하게 웃으며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월서나 참 잘했다 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70살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가정을 통째로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집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안식처이자 사랑의 유산이라는 것을요. 저는 남편이 남긴 작은 집을 더 많은 사람을 위한 큰 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문 앞의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냅니다. 딸랑딸랑 그 소리가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보내는 박수 소리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른의 어머니가 내린 마지막 선택에 공감하시나요?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아들을 어머니는 용서해야 할까요? 핏줄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잘못은 결코 되돌릴 수 없기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 고인과 자신에 대한 예의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멀선 씨의 상황이라면 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평생 지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란 참으로 복잡해서 정답이 없습니다. 법은 죄를 심판할 수 있지만 도덕과 감정의 법정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영원히 존재하니까요. 집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의 묶음일까요? 아니면 양심의 수호일까요? 오늘의 실화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과 생각할 거리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실은 하나일지 몰라도 사람의 선택은 수만 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슴을 울리는 진실한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주변 누군가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고 비극을 막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댓글창에서 기다리겠습니다.